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것이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도 드렸습니다. 장중 계속적인 저가 매수세에 공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의 대기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은 또 그만큼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시장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 상황 그리고 너무 주가 지수가 좋은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최지욱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일본 쪽 자료를 중심으로 좀 준비해 주셨지만은 또 어제 이제 워낙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예. 뭐 결과물로 봤을 때는 사실 심심하고 밋밋한 금통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제 또 변화된 몇몇 가지 금통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좀 바뀐 부분이 뭐가 있었죠, 어제? 예, 우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어제 기준금리를 2.5% 동결을 하였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1월이랑 2월이랑 좀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1월에도 사실 똑같이 2.5% 동결을 하였는데 그렇죠. 그때는 환율이 1,480원이었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창용 총재의 톤도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그렇죠. 시작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의결문에는 아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삭제가 되면서 삭제됐죠. 예, 그 시장에 주는 영향이 이제 엄청났었습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시장금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이제 2월에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전망이 수정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이 이제 올해 한국의 경제 네. 성장률 전망이 0.2%포인트 올랐죠. 예, 그래서 네. 1.8에서 2.0%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장의 기대대로였는데 2027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낮췄습니다. 1.9%에서 1.8%로 낮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렇죠. 26년에 올릴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엄청 좋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엄청 좋고 뭐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견조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올릴 거로 봤는데 27년을 낮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구나 라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많이 내려간 부분이 어제 좀 약간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유심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한국은행이 이제 향후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변동한다라고 네. 하였을 때 보통 이제 위원들 대상으로 하여서 앞으로 3개월 내에 그렇죠. 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하 가능성 이런 걸 물어보는 쪽으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죠. 예, 네. 그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였는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뀝니다. 첫 번째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시계가 네. 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총재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세 개의 점. 뭐 이제 세 개의 점이라면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예, 하나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냥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낙관적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을 때 비관적 시나리오. 네. 이 세 개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6개월 뒤에 괜찮은 기준금리의 위치는 어느 수준일까를 찍는 이제 미국의 그 연준에서 나오는 다플락과 같은 점도표죠. 점도표를 네.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또 두 번째 어제 그 금통위에서 볼만한 큰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저는 사실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상향된 것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성장률을 이제 0.1%포인트 낮춘 거는 사실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내년도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통화정책 효과를 뭐 한국은행에서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확대시키는 요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작년 연말부터 해서 네.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결을 넘어서 그렇죠. 인상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바랐었습니다. 실제로 그 뭐 채권 금리에서는 내년 말까지 해서 인상이 한 두 번 정도 지금 거의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설 직전부터 시작을 하여서 한국은행의 그 최용원 금융시장국장이랑 그리고 재정경제부 구윤철 총리가 지금 현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 대비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네, 그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방향도 일종의 좀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내년에 그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좀 낮춘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을 하기로는 네.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반도체 사이클이 속도가 좀 굉장히 빨라서 내년에는 그 지금 가파른 속도가 계속 이어지겠느냐 라면 그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좀 담은 게 또 0.1%포인트 하락도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인당 3개의 점을 바탕으로 지금 21개의 점이 찍혔는데 금리 인상 쪽의 점은 제 기억엔 하나 찍혔던 걸로 알고 있고 하락 쪽에 이제 4개가 찍히면서 한 사람당 이제 3개를 주니까 적어도 2명 정도가 인하 가능성을 좀 열었다. 이래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묻어 있었던 금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표를 도입한 것에 대한 배경이나 앞으로 금융시장과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처사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일대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배경을 좀 약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처음 부임을 하였을 때 시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투명하고 많이 늘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과거에 그 이주열 총재 있을 당시에는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는지 관점에 있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이제 어떻게 좀 약간 예측을 최대한 약간 시장이 좀 하기 어렵게끔 만들어야 오히려 기준금리를 뭐 갑작스레 올리거나 내렸을 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조금 더 커지게 만드는 게 과거 이주열 총재 때 방향이었는데 예, 이창용 총재가 생각하는 방향은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건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통화정책의 그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기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게 이창용 총재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게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였고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원래 경제 전망을 연간으로만 하였는데 분기별로 경제 성장 전망 경로를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에 좀 잡음이 많았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뭐 이제 내부적으로 좀 약간 기자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오해도 많이 잡고 그리고 한 1,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창용 총재가 지금 올해 4월에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보았을 때 여기서 포워드 가이드를 한 스텝 더 진일보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한 게 일단 그 시장의 그 점도표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 미친 영향은 당연히 이제 그 조건부 전망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앞으로 뭐 3기간을 뭐 정말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분이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금리 동결은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혹은 뭐 유동성의 변화에서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금리 상방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좀 줄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금통위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판 점도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내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준비해 오신 일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앞에 이제 일본 쪽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좀 떨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결과물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부터 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일본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꽤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가 흐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그래서 페이지로는 두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 준비한 두 번째 페이지를 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일본이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 있다가 1월에 이제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1.5%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물가는 2% 지금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일본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의 쌀 가격이 평년 대비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되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일본 소비자 물가를 굉장히 높게 올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쌀 가격이 점차 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일본과 쌀 품질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였고, 네, 그러면서 쌀 수입이 어느 정도 늘면서 수급을 어느 정도 많이 맞추게 된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내에서 원래 한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농지 경작 면적을 줄였는데, 뭐 줄인 면적 자체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네, 그 안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약간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쌀 가격이 그냥 오른 레벨 수준으로는 오른 수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더 오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로 접어들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처럼 그렇게 높아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이제 내각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중에 그 추경한 내용을, 추경이랑 뭐 이제 기타 세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휘발유 쪽에 세금을 없앱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세금을 한시적으로 없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물가 2, 3, 4월에 아마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요. 1, 2, 3월에 그 각 가정 대상으로 해서 전기랑 가스 보조금을 7,000원씩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좀 일시적으로나마 낮춘 요인이 되어서, 예, 저희는 일단 올해는 지금 일본 인플레이션율이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한 1% 내외까지 낮아지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한 2% 내외로 올라가는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만한 일본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물가가 잡히고 사나이 총리가 또 힘을 얻게 되었으니 일본의 금리 상승이 좀 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본 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로는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쪽수로는 2페이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주로 봐주시면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4월에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 지금 상황으로서는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이 우선 지금 왼쪽 차트가 지금 일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각각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 이렇게 그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굳이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이 지금 당장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보통 움직이는 게 통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뭐 22, 23, 24년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지금 실제 소비자 물가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내리기 시작을 하였으니까 이 부분이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을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이 일본의 구로다 총리한테 좀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약간 난색을 표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로 이제 그저께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통화 정책이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 좀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일본은 사실 그 내각,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정부와 좀 독립성이 잘 지켜지냐라면 그거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환율이 엔달러 기준으로 160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예, 저희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한 차례 4분기에는 인상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본이 지금 임금 상승률이 워낙 높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여건을 감안을 하면 사실 1.5%까지 올리는 건 아무 문제가 지금 되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속도를 점진적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점에서 올해 4분기 때 한 차례 인상을 하고 그 뒤로도 매년마다 한 차례 정도씩 계속 인상하는 그림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점진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사나이 총리 내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유동성에 대한 공급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엔화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로는 다섯째 페이지, 쪽수로는 4페이지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엔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환율이 굉장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엔화가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엔화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엔달러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제가 기간 프리미엄이다 라고 작성을 하였는데, 뭐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중심으로 하는 이제 확장 재정이 그렇죠. 이제 둘 다. 워낙 그 금융시장과 그리고 환율을 좀 지배하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2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큰 승리를 그렇죠. 거두면서 압승을 했죠. 예, 압승을 하면서 여기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하에 앞으로 확장 재정이 더 크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뭐 대표적으로는 이 식료품에 적용이 된 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 IMF가 우려를 나타내는데 저희는 우려와 상관없이 그래도 빠르면 올해 가을쯤에는 그게 통과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국가의 그 통화하는 증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를 좀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엔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리 차이 관점에서는 미국은 점차 금리를 내릴 것이고 네. 일본은 점차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격차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엔달러 환율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는 뭐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림은 보고 있진 않고 확장 재정까지 감안을 하였을 때는 서서히 내려갈 거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대략 한 156 정도 수준에 있는데 저희는 연말 기준에 점차 한 150 수준 정도까지 내려갈 걸로 저희는 속도가 완만하게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도 뭐 하반기 이후에 엔화와 뭐 원화 사실 글로벌 통화 중에서도 가장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통화였잖아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엔화가 달러화 대비해서는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금리의 이제 방향성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또 이제 금융시장 혹은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엔화 강세 공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인에 박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한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하루 만에 막 주가가 거의 두 자릿수 하락까지 저희가 장중에 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씀 주신 엔화의 강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쪽수는 5페이지의 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우선 지금 엔캐리 청산은 뭐 지금 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속도 자체가 지금 완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한 청산은 아무래도 좀 약간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되게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예상 환차 손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금융시장 변동성 말 그대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뭐 달러라든가 엔화 관련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 나와서 그게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어내면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가치 청산을 좀 약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고 네.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그렇게 낮게 되면 엔캐리가 관련된 이제 그 내재 가치 측정에서 그 청산까지 날 만한 그 가치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시장에서 이미 미국은 금리를 그래도 점차적으로나마 내릴 거고 일본은 점차적으로나마 올릴 거는 이미 좀 약간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엔캐리 청산이 지금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막 그게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차트엔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사실 뭐 이제 여기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 자산 뭐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과거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해서 마켓메이커 분들이 이제 그 자산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때 엔화를 통해서 많이 조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엔화 금리 자체가 그렇죠. 워낙 워낙 낮기 낮으니까요. 때문에.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조달을 했었는데 최근에 엔화 이제 그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기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 쪽에서 청산이 나면서 그게 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또 가격을 좀 낮추는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말씀을 그래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의 방향이 조금 약간 전환되는 부분이 보이면 그게 한편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가능성도 낮아지는 또 한 가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약간 뭐 지나가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뭐 금, 은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라든지 동기간 이제 또 암호화폐 가격들이 또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자산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주식 팔아서 메꾼다 이래서 주식시장도 같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해당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좀 옅어질 수도 있다라는 또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은 금통위 관련된 이슈와 함께 최근에 좋은 일본의 경제 상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해 주신 최지욱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